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리고 이어서 중동에서까지 전쟁이 터지고 있는 혼란한 정세 속에서 미국은 머지않아서 이제 대선 전국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과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미국 정치 전문가인 서강대 하상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전쟁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게 앞으로 미국 내 어떤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혹시 주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지금 다 아시는 대로 그 하마스의 그 테러 공격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동에 여러 이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공화당도 그 하마스의 테러 그에 대한 규탄 같은 것들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중동의 상황이 미국의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분쟁이 이제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되냐, 아니면은 중동 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면은 또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어쨌든 이 중동에서 동시에 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제일 지지분이했던 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어떤 지원과 동시에 이걸 좀 패키지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도대로 될까요? 아니면 공화당은 이걸 일종의 두 개를 나눠서 처리하려고 하게 될까요? 근데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남은 상황에서는 지금 그 미국의 정계가 다 이제 선거 국면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선거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같은 그런 이제 대외 정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느냐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외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정책에 비해서 선거에 있어서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서 무언가 큰 현상 변화를 꾀하려는 그런 노력은 바이든 측도 그렇고 공화당 측도 그렇고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의회 내에서 예산안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프라이어리티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슈는 선거 국면에서는 좀 많이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국면이 어떤 영향을 미친지가 좀 궁금한 게요. 처음에 이 공격이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니까 공화당에서 봐라, 이거 전부 다 이란에 자금을 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의 수단으로 썼단 말이죠. 혹시 이렇게 전쟁이 난 게 공화당한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지 아니면 큰 차이가 없는 건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하마스 테러 공격이 있기 전에 이제 보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미국이 좀 중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란과 사실 사우디도 지금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사우디 이란 그다음에 사우디 이스라엘 간의 그런 관계 개선에는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보도된 대로 미국에서 정보부에서 하마스의 이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플랜 B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이걸 계속 이제 꾸준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어떤 이제 섣부른 예측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좀 들어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막 큰 소리를 좀 치시는 분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내가 바로 전화 한 통하면 해결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전쟁이 더 늘어나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국면이 될까요? 아니면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선거 국면, 특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대외 정책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먼저 고려하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이거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냐 계속. 그리고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추종자들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 돈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 이야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에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대외 정책 영역에서 맨 처음에 할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거나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는 대신 대가를 요구를 하겠죠. 뭐 그냥 끊을 건 아닐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현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때문에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따지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은 것이 공화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크라이나 말고도 훨씬 더 표심을 자극할 만한 중요한 국내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현안은 조금 중요성을 낮춰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것 같은데 다른 인물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올해 초만 하더라도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랑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2파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측이 있었는데 근데 좀 예상을 벗어나서 올해 1월서부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변이 없는 한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그럼 트럼프밖에 없냐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만큼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후보가 지금 공화당 내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대통령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을 본인 생각에는 8년을 할 수 있었는데 4년밖에 못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못다한 숙제 같은 게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 자체가 워낙 이제 강렬하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건 트럼프가 한 얘긴데 저걸 반복하는 거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인상을 주는 게 있어서 아니 같은 얘기를 할 거면은 원조인 트럼프를 내가 지지를 하지 왜 하필이면은 뭐 두 번째 한 번 더 걸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지지해야겠냐 이런 식의 좀 정서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공화당의 대부분의 그 대통령 후보들은 소위 이제 문화전쟁이라는 그 프레임을 이제 선거운동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여성 혹은 인종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지금 오히려 백인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공공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이 문화들을 갖다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데 사실 론 디샌티스가 플로리다 주지사로 2022년에 재선됐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이슈를 앞으로 내세워 가지고 꽤 큰 표차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전국 단위에서 과연 이제 이런 주제가 이런 이슈가 먹힐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은 물론 이제 그런 뭐 문화 전쟁 이슈들이 중요한 이슈고 관심이 갖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이게 특정 지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이제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는 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뭐 엔타이 워키즘, 뭐 컬처 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앞세운 이제 디산티스라든가 또 이제 뭐 세 번째로 달리고 있다는 뭐 비벡 라마슈아니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식인데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2024년 대통령 후보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기정사실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쪽으로 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바이든밖에 없는 겁니까?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걱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걱정은 나이죠. 예, 그렇죠. 네. 예, 나이고 나이와 건강이고 그 다음에는 뭐 전국 단위 지지율이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시는데 나이와 건강은 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고려 사항이긴 한데 전국 단위 지지율이 뭐 한 40%도 안 되는 상황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건 사실 놀라운 게 아닌 게 전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뭐 지금보다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전국 단위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얻었냐가 중요한 거지 전국 단위에서 얼만큼 많은 표를 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미 보신 대로 2000년, 2016년은 전국 단위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낙선을 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지지율이 낮아서 지금 바이든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그 대통령 선거의 구조상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나이랑 건강 이게 이제 문제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다만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관행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을 지금 임기를 한번 했는데 4년을 했는데 그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재선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행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197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제 지미 카터가 80년에 재선할 때는 민주당 내에서 뭐 도전자가 있고 이러긴 했지만 그리고 매번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도전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뭐 이런 일들은 있긴 했지만 사실 한 번 대통령을 한 분이 이제 8년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변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그냥 기정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서포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집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이 급했는지 네. 제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막 그 노조 집회에 가서 맞습니다. 마이크 들고 이런 거 막 들고 확성기 들고 네, 막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진짜 처음 봤는 것 같은데 네. 전미 자동차 노조 집회까지 가서 미시간 표를 신경 썼다. 그 얘기는 러스트벨트가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건지 네.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012년, 2016년,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라고 소위 이제 뭐 러스트벨트, 블루월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지역에서 가까스로 이겨서 이제 결국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 개의 주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긴 게 사실 2016년 전에는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1984년, 1988년 이때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기고 그 이후로 거의 20년, 30년 가까이는 이 세 개의 주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에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상대적으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늘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이겨온 데기 때문에 또 이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안 했다가 이제 역습을 당한 건데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2020년 내가 후보로서 찾아오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스트벨트의 고졸 그 중공업지대, 지금은 쇠락한 중공업지대의 고졸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백인들,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렸을 때서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2020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이제 회상을 해보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바이든이 처음부터 경선에서 앞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게이 후보, 여성 후보 이런 분들이 하나씩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사퇴를 하고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다시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기는데 거기서 이기려면은 여성 성소수자를 후보로 내세워서는 어렵고 그 이미지에 맞는 남성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정서를 알고 있는 백인을 내세우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한테 빼앗겼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가져오고 그리고 덧붙여서 애리조나, 조지아도 가져와서 그래서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그럼 2024년에 우리가 봐야 될 주는 이 5주죠. 그러니까 2016년, 20년에 왔다 갔다 했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이 새로 가지고 왔던 애리조나, 조지아 이렇게 두 주까지 포함해서 5주를 보면은 이 5주의 경합주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판세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또 반대쪽으로 이제 외부로 좀 이제 네. 시각을 넓혀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야 외교 천재라더니 이게 뭐냐 외교 참사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미국의 힘이 빠졌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정작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적인 사람들과 달리 그 대외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본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면은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위상이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도 일반 유권자들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2016년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에 있는 중공업 공장들이 중국으로 계속 팔려나가서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국내 정치 그다음에 국내 상황과 엮어서 이야기되는 외교 정책 내지는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지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외교 정책, 통상 정책이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영향력을 확대할수록 이제 대선 전국에 가서 그렇게 될 경우 이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보면 트럼프랑 바이든의 좀 차이인데 이제 여론 언론 이제 보도를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그런 통상 정책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중 압박 같은 것들은 그대로 바이든이 계승을 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형식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다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제 만들면서 다자주의를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여러 나라랑 1대1로 대응을 하면서 통상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지역별로 엮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큰 단위에서 이게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자주의적으로 외교 내지는 이제 통상 정책을 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형적인 양자 질서 추구자죠. 그러니까 양자 관계를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나랑 이 나라, 나랑 저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대1의 관계를 중시를 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잘 안 나오는 말이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이라는 게 체인이고 체인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의 엮여야 체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안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두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고립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미국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깊이 개입을 안 하고 이제 따로 혼자 이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고립주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중 압박 같은 것도 두 대통령이 다 한 건 마찬가지지만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썼죠. 1대1로 한 거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위 국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라든가 국제 경제 정책이라는 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 접근법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유권자들 중에서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왜 우리한테 뽑을 후보가 트럼프 바이든밖에 없냐. 둘 다 싫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케네디 주니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던데 판세는 이게 누구한테 불리하다든가 좀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3후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나타나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이 세 개의 주에서 트럼프가 전부 다 그 득표율로 따졌을 때 1%포인트 미만의 득표율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10,000표, 20,000표, 50,000표 정도 차이로 이겼고 그다음에 2020년에 바이든이 요 세 개 주를 탈환을 하고 애리조나, 조지아를 가지고 오는데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이긴 또 이제 득표율의 비율을 보면 또 1%포인트 미만이에요. 한 20,000표 차이 정도로 이깁니다. 근데 요런 주에서 경합주에서 제3후보가 득표율이 2~3%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박빙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데에서 그만큼만 갉아먹어도 승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제3 후보들이 나오고 어디에 나오고 그리고 얼만큼 이들이 작은 비율이지만 표를 가져가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거는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다 신경을 쓸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속은 민주당이긴 했지만 본인의 여러 입장이 트럼프랑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최근에 뭐 나는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오겠다라고 했을 때 뭐 바이든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고 트럼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한 것처럼 이제 보도에 나오는데 뭐 굳이 비교하자면 트럼프가 좀 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소속 전직 정당이 어디냐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말하고 다니는 거. 이분이 사실은 뭐 백신 음모론자 뭐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랑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관심거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제3 후보가 그렇게까지 뭐 당연히 당선은 안 될 것이고 대통령으로. 근데 얼만큼 이제 그 유력 후보들의 표를 갉아먹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냉정하게 봐서 트럼프 2.0의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가져갔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다 바이든이 이기고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봐야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2024년에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정말로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던 애리조나, 조지아 여기는 뭐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주기 때문에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트럼프가 2024년에 이긴다고 우선 칩니다. 바이든이 그럼 2024년에 애리조나, 조지아에서는 져요. 그래갖고 계산을 해보면은 트럼프가 확보하는 선거인단이 27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는 애리조나, 조지아에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중에서 적어도 한 주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2020년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세 개의 주에서 그나마 좀 해볼 만한 데가 위스콘신이에요. 그래서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이기면은 당선이고 애리조나, 조지아에서만 트럼프가 이기면은 트럼프는 낙선인 것이고 반대로 바이든 측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자동차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하는 그 상황에서 가서 열심히 나는 노동자의 편이고 노동조합의 편이고 월스트리트가 우리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미들 클래스가 우리나라를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메가폰을 들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기자가 아니 지금 자동차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4년 동안 연봉을 40%로 올려달라고 하고 4%도 아니고 40% 올려달라고 하고 4년 동안 그리고 뭐 최저 시급을 35불서부터 시작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사측 주장은 이제 4년 동안 25% 인상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뭐 우리랑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예, 근데 뭐 40%, 25% 다 큰 숫자긴 한데 그게 지금 좁혀지지가 않아갖고 지금 파업이 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메가폰 들고 그랬죠. 나 4년 동안 40% 인상 찬성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로 찬성이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만 이기면 2024년에 자신은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중공업지대 노동자들, 백인 고졸 출신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만큼 확실한 메시지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그 노동조합 파업에 가서 노동조합 지지 연설을 한 그 맥락,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내용은 다 이제 그 선거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내년에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알아봤습니다.